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말 그대로 거지 같고 가지가지 하는구만 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시댁 식구들 포함 남편에 대한 사연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시누이가 가장 모질고 고약한 것 같네요. 같은 여자로서 말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남 일녀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현재는 남편이랑은 이혼하고 중고등학생 애들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몇 년 지나니 왜 그 젊었던 시절에 참고만 살았나 싶습니다.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었더라고요. 남편의 성격이 좀 괄괄하고 무뚝뚝했어도 여자라고는 저만 바라보고 가정만은 온전하게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엄청 음험한 짓거리를 하고 다녔지 뭡니까. 그때 받은 그 충격이란 몸서리가 처지네요. 오늘은 작정하고 전 남편에 대한 험담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지가 왕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결혼생활 10수년 동안 남편과 시아버지의 왕노릇에 전 언제나 마음 졸이고 살 수밖에 없었죠. 돌이켜보면 시어머니도 숨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고 살았으니 같은 피해자라고 해야 할까요? 이혼할 당시만 해도 시댁 모두 미워 죽겠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시어머니는 불쌍해지더군요. 지금은 어찌 지내고 계시는지 가끔 궁금해지긴 합니다. 제게 잘해준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못해준 것은 없는 양반인데 제가 이혼할 당시에 암이 재발돼서 뒤숭숭한 상황이었거든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없으니 다행이지만 가끔 시어머니 인생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말술을 마셨습니다. 한 번 마셨다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는데 취기가 오를수록 점점 포악해지는 성격들이었죠. 특히 명절 때나 김장 때 시댁이 모이는 날이면 저를 포함한 며느리들이나 시어머니는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시댁에는 아들이 셋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역시나 시아버지의 핏줄을 그대로 이어받아 성정이 포악했었죠. 딸인 시누이까지 시아버지의 성향을 오롯이 닮아 괴팍하게 이를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가족 모임 때 본인의 권위를 세우려 했습니다. 엄격한 모습을 보이시려는 듯 가족 모임 때는 늘 인상을 쓰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술상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집니다. 술을 마시면서부터 식구들에게 훈계가 시작되고 본인의 힘겨웠던 삶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고 점차로 정치 문제로 주제가 옮겨가는 시기였습니다. 제 남편은 첫째였는데 시아버지 앞에선 찍소리도 못했었어요. 그건 둘째, 셋째, 넷째 할 것 없이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 시댁에 갔을 때는 당초에 이해가 가질 않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화내면 화내는 대로, 욕지기를 하면 하는 대로 모두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재산이 상당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이따금씩 술에 잔뜩 취하면 말하곤 했어요. 죽기 전에 내 재산 나눠주는데 나한테 잘하는 자식에게만 줄 거야. 내게 반항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것들에게는 국물 한 방울 없을 줄 알아. 알겠어? 그렇게 말을 하니 어느 자식이 시아버지 횡포에 맞설 수나 있겠나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집안 여자들 몫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들 보는 앞에서 시아버지에게 주먹으로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술이 잔뜩 취해서 더는 마실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무슨 연유 때문인지 몰라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면 꼭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장 튀어오라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저희들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두드리기 시작했고 여자들과 애들은 겁에 질려야만 했었죠. 자식들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급기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던진 의자를 맞고 기절하는 지경에 이르러야 그날의 소란은 종료되었죠.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명절과 김장날은 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서들도 모인다고만 하면 한숨부터 쉬었고 모이기 며칠 전부터 입맛이 뚝 떨어졌었죠.
그런 시아버지 성격을 남편은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부터 이혼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면서 청소 한 번 하는 법이 없었고, 주말엔 쉬는 거 방해하지 말라면서 빈둥거리기만 했었죠. 애 낳고는 애들 울음소리 듣기 싫다며 아예 다른 방에 가서 자더라고요. 애들 울음소리 시끄럽다고 고함을 치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애들 기저귀라도 한번 갈아야 할 때면 똥냄새가 역겹다며 작은 방에 가서 갈라고 할 정도였어요. 똥냄새 나게 애 기저귀를 꼭 거실에서 갈아야 해? 작은 방에 가서 방문 닫고 가면 안 되는 거야? 퇴근하고 집에서 좀 쉬어야 하는데 꼭 역한 냄새 풍겨서 밥맛 떨어지게 해야겠냐고. 넌 도대체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 생각이 왜 그렇게 짧아? 아휴, 이래서 여자들이란 답이 없다니까. 처음 몇 번은 변명도 해보고 대화도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며 언성 높여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져서 부셔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때 해온 혼수들이 1년도 못 가서 거의 다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그랬었네요. 그렇게 몇 년 사는 동안 남편에게 말대꾸는 엄두도 못 냈죠. 제가 더욱 주눅이 들었던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너 생활비 가져다 주면 친정이 얼마나 빼돌리는 거냐? 가계부에 잡히지 않은 돈이 왜 이리 많아? 뼈 빠지게 벌어서 생활비 가져다 주면 아껴서 저축할 생각은 안 하고 주는 족족 다 써버리냐? 이래서 돈 없는 집구석하고는 결혼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쓰였지. 내가 등신이다, 상등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친정에 더 이상 퍼 나르지 마. 걸리면 진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알겠어? 저희 친정이 가난하긴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제가 결혼하기 몇 해 전에 일하던 배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때 다리랑 팔을 심하게 다쳐서 춘천의 큰 병원으로 수송되어서 수술을 받아야만 했었죠. 선주가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막막한 지경이었었습니다. 저는 서울서 동생들이랑 자취하며 일해서 번 돈은 집에 거의 다 보내주었었죠. 그러다가 동네 어르신 중 한 분이 서울에 사는 친척집 아들내미가 혼기가 찼다면서 저를 소개해 주었고, 그렇게 남편과 선을 봤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도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친정에 돈 들어가는 것을 많이 못마땅해 했었죠. 일이라도 계속하게 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아이나 낳고 육아하라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가 바로 들어섰는데 아이가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술버릇이 고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전에 봤을 때도 좀 과도하게 술을 먹는다는 것은 알았는데 결혼 직후부터 거의 매일을 술에 젖어 들어오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점점 더 심해져서 만삭이 될 무렵에는 거의 만취가 되어서 새벽녘에 귀가하더군요. 첫째를 낳고도 변함이 없었고 보통 새벽 1시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이 넘었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는 회사 동료들이랑 갈 테니 술상을 봐두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아 몇 명이 집으로 찾아왔고 새벽 내내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술자리 한 남자가 남편에게 평소에 술 좀 줄이고 갓난쟁이도 있는데 가정에 충실하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내심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죠. 마누라들이랑 그렇게 길들이면 안 돼. 집에 일찍 들어가서 좀 도와줄라 치면 세월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아, 원래 남편들은 퇴근 시간이 늦구나. 바깥에서 아주 힘들게 일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가정에 충실하면 그걸로 충분해. 지금은 내 인생 살아야지. 술도 나이 들면 많이 못 마셔. 신경 쓰지 말고 술이나 실컷 마시자고. 남편은 술에 취해 제가 다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잘도 주절대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사회생활 하느라 바빠서 늦게 들어오는 줄만 알았는데 그때 정남이가 뚝 떨어졌죠.
그 일로 며칠 다투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재수없게 여자가 바가지 긁는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심지어는 물건을 파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다투었다 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어느 때는 제 목을 조르기도 했지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짓을 그대로 재현하더라고요. 도망칠까도 생각했는데 그 즈음에 둘째가 들어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마저도 포기하며 살게 되었고요. 둘째 들어서고 나서는 폭력적인 성향은 좀 줄어들었어요. 술만 안 마시면 다정하진 않았어도 그럭저럭 큰애도 봐주었고 가끔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치킨도 한 마리씩 튀겨다 주곤 했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배가 만삭이라 너무 힘들어서 음식물 좀 버려달라고 했는데 화를 불같이 내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사는 동안 평생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저도 포기하면서 살았었고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고 비록 남편 몰래였긴 했지만 팥값, 배추값 깎아서 그 돈 살뜰히 모아서 한 달에 1, 20만 원씩은 친정에 줄 수도 있었죠. 나름 가계부 조작을 열심히 했던 탓에 남편도 알아채지 못하더라고요. 살면서 딱 한 번 감동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남편이 어느 날은 두툼한 돈 봉투를 주면서 제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봉투엔 한 3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던 것 같네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었죠. 수년 동안 살면서 생활비 말고는 따로 돈을 준 적이 없었는데 친정 부모님 드리라고 하니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때가 딱 한 번 있었던 감동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있은 후 한 달 후에 생활비 아껴서 들었던 3년짜리 정기 적금이 만기가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그 적금으로 좀 더 큰 액수의 적금을 갈아타는 줄 알았죠. 일전에 남편이 제게 경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적에 소액 적금 계속 모아서 큰돈 만들어야 한다면서 열변을 토했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서 만기 되면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디에 쓸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인상을 팍 쓰며 귀찮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가을에 부모님 괌 가실 거야. 아버지가 거기 한번 가보시고 싶단다.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부담하기로 했어. 마침 우리 정기적금 만기일도 되고 해서 부담 덜었지 뭐. 우리 부모님 괌 보내드리는 거 섭섭한 거 아니지? 그래서 장인 장모는 지난번에 돈 보냈잖아. 그걸 내가 괜히 줬겠어? 그렇게 제 친정에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아예 제 입을 막아버리더라고요. 친정에 30만 원 주고 시댁에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그럼 우리 친정이 한 30만 원만 더 해주면 어때요? 아버님, 어머님은 괌 가시니까 우리 부모님 경주라도 한번 다녀오시라고 하면 좋겠는데 해줄 수 있죠. 그때 남편의 핀자는 두고두고 섭섭하더라고요. 그럼 니들 형제들도 돈 모아서 경주 보내드려. 뱁새가 황새 따라하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 몰라? 먹고 살기도 빠듯한 양반들이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솔직히 당신 부모님 팔자에 그런 호강이 어딨냐? 왜? 우리 부모님 관 보내드리는 게 그렇게도 고깝냐? 그럼 너희 부모님도 물려줄 재산이라도 좀 가지고 계시든가. 꼭 없는 것들이 공평하게 해달라고도 난리지. 시끄럽고 정기적금 300이랑 여행 경비 좀 보태야 하니까 생활비 더 아껴서 다음 달까지 350만 원 만들어놔. 반찬 이것저것 좀 하지 말고 다 돈 낭비야. 생활비로 월급의 반절밖에 안 주면서 그 돈 아껴서 정기적금 들라고 해서 적금 들었고 한 번씩 시댁에 갈 때면 반찬값 좀 드리라고 해서 없는 생활비에 꼬박꼬박 챙겨 들었었는데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볼멘소리 좀 했습니다. 난 결혼하고 나서 옷 한 벌 제대로 살궈본 적도 없고 화장품 하나 온전히 사서 써본 적이 없어요. 당신 생활비 주는 것으로 정기적금 들고 시댁에 용돈 드리고 나면 한 달에 돈 10,000원은 남을까 말까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옷 한 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화장품을 사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껴서 몇 년간 정기적금 부어 놓았으면 시댁에 들어가는 돈 3분의 1만이라도 우리 부모님 용돈 좀 드리자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울 일이에요? 명절 때도 부모님 생신 때도 친정 멀고 길 막힌다는 이유로 1년에 한 번 들릴까 말까 하고
친정 간다고 해서 당신이 선물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돈 한 번 친정 부모님께 주지도 않았잖아요. 당신 입장에서 내가 하녀예요? 왜 부려먹기만 하고 아무런 보답도 없는 거냐고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용감하게 반항했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존심을 바닥으로 내려꼽는 비난과 싸다구였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답변을 해주지. 번듯한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애 낳게 해줬겠다. 든든한 시댁 있겠다. 네가 무슨 불만이 있을 게 있냐? 그리고 네가 화장품을 쳐 바른 듯 치마를 입혀본 듯 뽀대나 나냐? 못생긴 데다 성격도 음침한 게 무슨 꿍꿍인지도 모르겠구만. 너 같은 곰탱이들은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고 마누라 구실을 잘하지. 어디서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주대기만 살아가지고 기가 막힌다. 너 오늘 오랜만에 교육 한번 받아볼래? 그날 밤 퉁퉁 부은 얼굴을 해가지고는 애들 방에서 아이셋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숨죽여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두고두고 한이 맺히더라고요. 그로부터 10년 넘는 세월 동안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이랑은 대면대면하게 지냈었고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대꾸 한번 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저보고 오기 부리냐면서 그렇게 많이 타작도 하고 괴롭히더니 그것도 힘이 붙이는지 아니면 시대가 변해서 가정폭력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안 턱인지 10여 년 전부터는 손찌검은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잔소리는 악랄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종일 집구석에만 있으면서 제대로 치우지도 않냐. 왜 맨날 TV만 보고 앉아있냐. 저만 보았다면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에 짜증이었습니다. 저는 귀에 인이 박혀서 그러든가 말든가였죠. 그래도 희한한 게 뭐냐면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고 주말에 약속도 안 잡는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러더군요. 저 꼴 보기 싫어서 집에 들어오기 싫은데 그래도 가정 지키려고 참고 사는 거라고 말이죠. 반은 수긍이 갖고 반은 동의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성격도 좋지 못해서 친구도 한 명 없는 양반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입에만 들어갈 줄 알았지 남들 술 한잔 사는 꼴을 못 봤었거든요. 처음엔 제게 생활비를 월급의 반밖에 안 주길래 사회생활 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모양이구나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다 자기 치장하는 데 쓰더군요. 저는 남편과 같이 살 적에 남편 의복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다림질만 해주었었죠. 남편 옷가지나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무조건 본인이 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싼 것은 안 사요. 꼭 백화점 가서 좋은 것으로 사더라고요. 좋은 옷에 좋은 신발에 좋은 외투에 월급의 반은 온전히 남편 스스로 꾸미는데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스카프 한 장 사준 적이 없었죠. 그런데 결혼식장이나 집안 행사 갈 때 후줄근하다고 얼마나 타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댁 행사에 타이반 자의반으로 불참하게 되었었는데 자존심이 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시아버지는 맹꽁이라고 불렀죠. 어떻게 집안의 큰 며느리가 돼서는 저렇게 맹할 수가 있냐? 처음엔 또릿또릿하더니만 갈수록 흐리멍텅해져가지고는 그런 애미 밑에서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것은 또 신기해. 꼭 지씨임이랑 어쩜 저렇게 판박이냐 판박이가. 우리 집은 맹꽁이가 둘이야 둘.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나 죽고 나면 집안이 어찌 되려고 이 모양이 꼴이야. 어찌 되긴 어찌 되겠나요. 시아버지 꼭 닮은 아들들은 재산 받아다가 다 탕진할 것이고 딸이라고 많이 덜 받게 되면 죽을듯이 지들 오빠들에게 달려들을 것이고 죄 없는 며느리들만 제사상 차리느라 쇠가 빠지겠죠. 속으로 그런 생각하며 그런 막말에도 무던히 참아 넘겼었네요. 그렇게 대우 못 받고 맹꽁이 취급 당해도 아이들 잘 자라는 모습 보면서 웃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게 버티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혼하기 몇 년 전부터 두어 번 정도 경찰서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라서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긴 하네요. 보호자를 불러서 제가 간 거였었는데 글쎄 남편이 지하철에서 다른 여성에게 치근덕거렸다는 거였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포악하긴 해도 절대로 그런 식의 손버릇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기에 저는 그들이 잘못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역시 절대로 아니라고, 비틀거리는 자기를 오해한 것이라고 제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저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외박을 하지 않은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남편이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참견하거나 잔소리하면 분명 싫은 소리 할 것이 뻔했기에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사실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날엔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음 편안해 했기에 남편 없는 그날을 온전히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 일 없이 외박을 한 게 아니라 외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더군요. 남편의 손버릇은 상습적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 술에 취해 치근덕거리는 게 말이죠. 그동안은 증거가 확실치 않아 남편이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증거까지 빼박으로 있었던 통에 결국 남편은 실형을 살고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빌어먹을 놈이더니 결국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더군요. 그런 끔찍한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남편을 향한 배신감도 있었지만 아이들 때문이라도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하겠다 선언을 했고 모든 시댁 가족들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며 회유하는 시누이까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잘난 재산 가지고 저를 말리고 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떼어준다고 말이죠. 그 양반 성격을 잘 아는데 어디서 그런 거짓부렁을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하는지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역시나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건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역시 씨 도둑질은 못하나 보더군요. 언니, 남자들이 술 먹고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다 나 한번 만져줘서 하고 늦게 쳐 돌아다니는 여자들이 더 문제 아니야? 사내들이랑 원래 그런 법이에요. 왜 사내들을 짐승이라고 하겠어요? 이런 문제로 이혼이다 뭐다 해서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오빠 내조나 열심히 해요. 언니가 얼마나 맹꽁이같이 굴었으면 다른 곳에서 주물럭댔겠어요? 이건 사실 언니 탓도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면 오빠가 다른 여자한테 그랬겠어요? 나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이혼한다 소리 못하겠다. 누가 할까 쉬쉬 하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는 걸 모르네. 참 한심하다 한심해. 평생 없는 사람으로 살았고 빌어먹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그렇게 찌그러져 살아요. 오빠는 결혼했으니까 언니네 부모님도 그동안 먹고 산 거 아니에요? 딸 가지고 장사한 게 누군데. 그런 애비애미 둔 사람이 지금 누굴 비난하는 거예요? 완전 웃기고 있네. 저 소리 듣는데 그땐 저도 정신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막 나가게 되더라고요. 누가 있건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이건 상관 안 하고 어차피 끝낼 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욕지거리라도 해주고 끝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야, 너 입 안 닥쳐? 확 찢어버리는 수가 있어. 참 징글징글한 집안이다. 이런 거지 같은 집안에 지금까지 며느리로 살았다니. 아휴, 내가 인생 헛살았네, 헛살았어. 그래, 사내들은 다 그렇다고? 그럼 네 애비도 그렇고, 네 오빠들도 다 그렇고, 하다못해 네 신랑도 그러니? 아이고, 아주 잘난 것들만 모여있구만. 네가 내 입장이었어도 그렇게 터진 주둥이라고 나불거릴래? 니들이야말로 쪽팔린 줄 알아. 돈 좀 있다고 뭐라도 되느냐 떵떵거리고 그 지랄 맞은 성격 맞춰주느라 설설 다들 기어주니까 니들이 최곤 줄 알지? 니들이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아? 똥이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다들 니들한테 똥내가 하도 나서 더러워서 피했던 거야. 그리고 이 정신 나간 지지배야. 네 엄마 불쌍한 줄이나 좀 알아라. 어디서 못돼 먹은 성질만 배워가지고는 네 엄마 불쌍한 건 눈에 보이지도 않니?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어쩜 그리도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리고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못해? 하긴 그 씨가 어디 가겠니? 그 포악하고 더러운 씨가 어디 가겠냐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소송을 들어가려고 하니 구치소에서 기어나온 이놈이 치킨 한 마리를 사와서 제게 싹싹 빌대요. 치킨 한 마리라면 넘어가는 그런 쉬운 여자로 본 것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더 이상 후라이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치 없게 다 식어버린 후라이드를 가져오길래
통째로 그 인간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너나 많이 처먹으라고 말이죠. 너나 많이 처먹어. 그리고 난 이제 앞으로 양념치킨만 먹을 거야. 후라이드라면 아주 징글징글하다. 왠 줄 알아? 너란 새끼, 너란 더러운 새끼가 생각이 나서야, 이 썩을 놈아. 그렇게 평생 주접 떨다가 인생 종치도록 해. 난 너의 그런 인생에 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 아휴,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만, 그렇게 으름장을 놓더니만, 결국 그런 꼴이었냐? 결국엔 이런 거였어? 버러지 같은 놈. 이렇게 제 길고 지독했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참 비참하게 끝이 난 경우죠. 부끄러운 남들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고 있었는데 여기 사연들 들어보면 저보다 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한번 보내봅니다. 저 같은 맹꽁이 소리 들었던 사람도 용기 내서 이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게 되더라고요. 혹시 맹꽁이 소리를 들으시며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용기를 좀 내보셨으면 좋겠네요. 좀 더 일찍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가끔 후회가 되긴 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